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뉴스파이터 김명준입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파이터가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올랐더라고요. 방송을 안 하는 것에 놀라서 검색해 보신 것 같은데 개편 후에 뉴스파이터 매일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1시간 동안 방송됩니다. 오늘의 아이템을 김건모 씨의 노래 제목들로 소개해 볼까요? 먼저 이춘재 연쇄 살인사건 8차 사건에서 폭행 때문에 거짓 진술했다는 윤모 씨. 당시 수사관들이 폭행의 책임을 죽은 형사한테 떠넘겼는데요. 윤 씨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게 그런 핑계 대지 마. 네. 김건모와 잘못된 만남을 호소하는 성폭행 피해자. 하지만 김건모는 스피드하게 대응하지 않고 있는데요. 과연 미안해요는 누구 입에서 나오게 될지 12월 16일 뉴스파이터 6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뉴스파이터 함께해 주실 여러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은배 전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시사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최단비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 그리고 김기혁 아나운서 이렇게 5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첫 번째 얘기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이춘재 연쇄살인사건 8차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돼서 20년간 옥살을 했던 윤모 씨. 줄곧 자기는 억울하다고 주장해왔죠. 그런데 점점 그 주장이 사실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예, 윤 씨는 억울함을 호소함에 더해서 본인이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행위를 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요. 최근에 경찰이 당시 이 8차 사건을 수사했던 형사들을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조사 과정에서 담당했던 형사들의 입에서 윤 씨에게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의미가 충분히 지어질 만한 그런 진술을 검찰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혹행위 했다는 얘기는 지금 처음 나온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이 수사가 진행된 이후로 가혹행위를 인정한 취지의 진술은 처음 나온 거죠. 아하, 당시에 이 윤 씨는요, 견딜 수 없는 폭행을 당했다 이런 말까지 했었어요. 그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을 안 재우고 쪼그러뜨기를 몇 번 했어요. 미치지 않는 이상은 뭐 사람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쪼그러뜨기 한 번인가 하다가 안 되니까 일어났다 안 되더라 그걸 시키더라고요. 그거 못해가지고 누가 발로 걷어 찼는데 그걸 누군지 모르겠어요. 가슴하고 엉덩이 쪽을 좀 많이 맞은 것 같아요.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은 이게 뭐 비가 오나 뭐가 쑤시고 몸짝이 가까이 나더라고요. 그 당시에 조사받을 때요. 너나 죽어도 눈 하나 깜짝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몇 대 맞거나 정신이 없더라고요. 하지만 당시 수사했던 형사들은 가혹행위는 없었다고 줄곧 주장해왔죠? 그동안 경찰 조사에서 해당 형사들은 국과수 감정 결과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윤모 씨를 불러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굳이 가혹행위를 할 필요조차 없었다고 해당 의혹을 부인해 왔습니다. 아하. 그런데 최근에 잠을 재우지 않은 사실은 일부 인정을 하게 된 것인데 네. 피의자 신문 조서에 조사 시간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늦은 시간까지 조사한 사실 자체는 부정하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아하. 다만 피의자의 동의를 받았다고 해명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네. 직접적인 폭행이나 쪼그레뜨기에 대해서는 해당 형사들이 이미 사망한 최모 형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 당시 화성경찰서 형사반장이었던 심아무개 씨는 최모 형사가 윤 씨를 밖으로 3시간 정도 불러낸 사실은 있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는데 윤 씨 측은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러 명의 형사로부터 가혹행위를 동시에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니, 김은배 팀장님, 이거 뭐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죽은 사람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것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 당시 상황에 일단은 그 이춘재 살인 사건에서 윤모 씨가 범인으로 일단 국가수 감정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체포를 해가지고 수사할 때 팀이 수사하거든요. 한 팀에 이제 5명, 6명 정도 팀인데 그때 반장했던 그 신모 씨가 말하기는 건 가혹행을 하지 않았지만은 그때 최모 형사가 3시간 동안을 데리고 나갔다. 그렇다고 한다면 3시간 동안 데리고 나가서 어떻게 했는지 모른다는 얘기지만 그 윤모 씨 말이 들어보면은 쪼그레뜨기도 했고 또 앉아 일어서도 했고 발로도 고쳤다. 그럼 네. 폭행이 아닙니까? 네. 그렇게 했던데 그걸 조사하려고 그러면 최모 형사를 소환해 조사해야 되는데 네.
최모 형사가 지금 사망하고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남들이 볼 때 또 검찰에서 볼 때는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가혹행위를 최모 형사한테 핑계대면서 밀어붙이는 거 아니야. 그렇게 보는 거죠. 충분히 그런 합리적 추정이 가능한 대목 같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윤 씨를 지목하게 된 결정적 증거는 채모였습니다. 이 채모에 대해서 윤 씨 측 박준영 변호사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윤모 씨가 범인으로 최초 지목된 결정적인 증거가 뭐였냐면은 국가수에서 작성한 그 음모에 대한 감정서였거든요.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채모와 윤모 씨의 채모가 동일인의 것으로 볼 수 있다라는 감정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나온 보도자료를 보니까는 그 감정서가 조작됐다는 거죠. 최단비 변호사님, 우리의 귀를 의심케 합니다. 국과수 감정 결과가 조작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검찰이 이 채모에 대해서 방사성 동위원소 감별법 분석을 실시했던 그 당시에 한국원자력연구소의 검사 결과와 국과수의 검사 결과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먼저 윤 씨에 대한 채모를 검사를 하고 이 검사 결과를 국과수로 전달을 했는데 그러면 두 개의 검사 결과가 일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차이가 있고 이 차이가 나트륨 수치는 16배, 염소 수치는 무려 9배에 달하는 차이가 있는데 이것이 결국은 이 국과수의 감정서가 의도적으로 그 결과가 조작된 정황이다. 이렇게 검찰은 보고 있고요. 이 당시에 윤 씨의 채모 분석 결과와 비슷한 다른 채모를 범인의 것으로 조작한 것으로 이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고 이제 그 당시에 관련되어 있는 국가수 직원을 최근 검찰에서 조사를 했는데 이 직원은 검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했다. 물론 정황입니다만 묵비권 행사했다는 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떳떳하면 뭔가 입을 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박성배 변호사님, 지금 많은 분들이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국과수 감정 결과가 조작됐다? 우리 법 체계가 흔들리는 거예요, 진짜? 믿기 어려운 사실인데요. 이 사건에서 재심 이후로 가장 먼저 불거졌던 것이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될 때, 즉 이춘재가 자백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그 직무에 관하여 죄를 범한 때에도 재심 이유로 불거집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감정이 허위인 때가 세 번째 재심 사유로 불거지게 됐습니다. 물론 둘째와 셋째 재심 사유는 확정 판결로 증명을 해야 되는데 공소시효 토가로 확정 판결을 얻을 수 없을 때는 확정 판결에 준할 정도의 고도의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아직 단정은 어렵습니다만 만약 이러한 재심 사유들이 사실이라면 경찰, 검찰, 법원 누구 하나 재심 사유 주장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판단이 진실이라는 전제하에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확인해 보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 형사사법 체계에 큰 위기가 도래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네요. 이쯤 되면 점입가경이란 말이 절로 떠오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당시 이 사건을 맡았던 검사까지 사건 조작에 연루됐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근거는 뭐냐면은 검사가 사실상 초반부터 지휘를 했었어요, 이 사건은. 그리고 검사가 현장 검증에서 동행하면서 그 윤모 씨가 불편한 다리로 방에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사실을 목격하는 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검사는 이 사건의 어떤 윤모 씨가 범인이 아닐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봐요. 아니, 이쯤 되면 김기관 아나운서, 당시 수사를 이 사건 담당했던 검사도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수사 전반에 관여를 했기 때문에 이번 주 중에 이 담당 검사를 불러서 검찰이 조사를 한다는 계획입니다. 일단은 이 당시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사망했던 13세 여중생의 시신을 또 이 검사도 검시를 했었고 또 현장 검증도 지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뒤쪽에서 윤 씨가 이 범행을 재현하는 모습을 직접 지켜봤는데 일일이 다 봤는데 이게 검찰의 수사 내용과 윤 씨의 어떤 그 범행 현장 재현 모습이 좀 다른데 검사로서 이 모습을 보고 합리적인 좀 의심을 해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좀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춘재 연쇄 살인 사건, 그전에는 특정 지역이 들어간 사건명으로 불렸던 이 사건, 전 국민적 관심을 받다 보니까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는 욕심이 컸던 걸까요? 실제로 이 사건을 맡았던 형사들이 최단비 변호사님 1계급 특진을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윤 씨를 검거했던 경찰들 5명이
범인 검거 공로를 인정받아서 1계급 특진을 했다는 거예요. 아하. 근데 지금 와서 밝혀진 바를 봤더니 결국은 이 경찰들 무고한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해놓고 특진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네. 정황이 발견된 것이잖아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특진한 경찰들과 관련돼서 민감용 경찰청장이 진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가 있다면 특진 취소도 검토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좀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진실은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뉴스파이터가 반드시 어떻게 진실이 가려질지 바짝 따라 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모 씨 관련 사건이 지금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지난 13일 성폭행 의혹에 휘말린 김건모 씨가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을 상대로 맞고소를 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맞고소를 했는데 네. 그와 더불어 그제 14일 토요일에 네. 사건을 맡은 서울 강남경찰서가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을 불러 조사를 했습니다. 아하. 사람들의 이목이 거의 없는 토요일을 택한 것으로 보이고 네. 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까지 8시간 동안 조사를 진행했고 네. 피해 여성은 김건모의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했습니다. 관련해서요. 지금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차례대로 들려드릴까 합니다.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전혀 누군지도 모릅니다. 고소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고소장도 못 받아봤고 고소장도 못 받았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강용석 변호사님께서 보도자료도 비판하면서 고소를 했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사실 무근이라는 취지입니다. 뭐 긴 얘기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적반하장이다. 그리고 또 이 말이 생각이 납니다. 사필 규정이다. 지금 들으신 것처럼 그리고 보신 것처럼 양측이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강대강 대결을 벌이는 모양새입니다. 김은배 팀장님, 일단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은 8시간 조사를 받았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나왔을까요? 추정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성폭행 조사를 받을 때 완벽하게 받기 위해서 두 번 안 부르려고 하거든요. 받았을 때 처음에 만난 과정, 김건모 씨하고 만난 과정부터 또 성폭행 시작부터 끝까지 경과. 그다음에 피해를 당했다고 한다면은 피해 당했을 때 혹시 영상이라든지 녹취한 부분이 있는가, 휴대폰. 그리고 그 전후에서 휴대폰으로 통화한 적이 있느냐. 그리고 중요한 거는 피해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병원에 가서 혹시 진료를 받았는가. 네. 그냥 성폭행 흔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아니 폭행 당해서 폭행이 있는가. 이런 문제를 한 다음에 주변에 참고인, 본 사람, 목격자 조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조사를 받은 다음에 보강 증거가 확보된 다음에 아마 김건모 씨를 소환할 겁니다. 네. 이 사건은 서울 강남경찰서가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최진봉 교수님. 예. 2016년 8월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3년 전 사건 밝혀내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증거가 많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경찰이 어느 정도 증거를 갖고 있는지 또 강용석 변호사 측에서 어느 정도 증거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중요한 건 피해자의 진술의 일관성이 문제라고 봐요. 피해자가 얼마나 일관성 있게 진술을 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 그다음에 그 당시에 그 시점에서 피해자가 일했던 그 장소에 함께 일했던 종업원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분들을 찾아서 참고인 조사를 할 거라고 지금 경찰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나 그분들에게 그러니까 피해를 당하고 나서 뭔가 얘기를 했거나 상담을 했거나 아니면 본인의 심정을 표현하는 글을 보내거나 뭐 이랬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서 정보를 수집해서 만약 그게 증거가 된다고 하면 이 부분을 검찰이 이제 기소 혐의로 넘길 수 있겠죠. 그러나 다만 지금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이런 증거들이 남아있는지 하는 부분은 경찰의 수사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8시간의 조사를 마친 이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그런데 김경아는 사실 지금 조사는 받았습니다만 심적으로 불안감을 떨칠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강남경찰서 측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아하. 이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 여성에게 혹시나 2차 피해가 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떠한 자세한 내용은 전해줄 수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여성이 어떤 위협을 느꼈는지 아니면 혹은 그런 우려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찰의 신변 보호 요청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신변 보호 요청을 일단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면
경찰이 이거 다 받아주는 거예요? 일단 이 신변보호 요청 같은 경우에는 요청자가 신변보호 신청서를 이제 제출을 하면 네. 경찰에 제출하면 요청이 접수는 됩니다. 근데 접수가 됐다고 다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이 경찰들이 판단을 해봤을 때 범죄로 혹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가, 아하. 내가 이걸 고소해서 이게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을 해보고요. 네. 그렇기 위해서는 이제 위원회가 열려집니다. 그러니까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부서의 뭐 과장, 팀장 등으로 이루어진 심사위원회가 과연 이 신변 조치가 필요한지 아니면 신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면 어떤 방법으로 신변 조치를 할 것인지 이런 여부들을 결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앞서 김건모 씨 측의 변호인 얘기도 들으셨습니다만 박성배 변호사님, 지금 김건모 씨 측에서는 이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에 대해서 지금 맞고소를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검찰과 경찰은 성범죄의 경우에는 무고고소가 접수되더라도 성범죄에 대한 수사가 종결된 뒤에나 무고고소 조사를 진행합니다. 실제로 경찰의 경우에는 성범죄는 여성 청소년과 여청수사팀에서 진행을 하고요. 네. 무고는 수사과 경제팀에서 진행합니다. 전혀 다른 부서에서 진행을 하게 되고. 이거 무고라는 게 시청자분께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무고 혐의라는 게 대체 무슨 뜻인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가 무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은 여청수사팀에서 성범죄 사건 수사를 종결한 다음에 그리고 종결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이후에 네. 경제팀이 여청수사팀의 자료를 넘겨받아 무고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번 14일 여성조사 시에도 경찰은 무고 혐의에 대한 조사는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용석 변호사 측이 진행하는 1인 방송에서는 이 여성 말고 추가로 김건모 씨한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도 나왔잖아요. 그 사건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박성배 변호사님? 현재 융업소 직원 폭행 의혹에도 직면해 있는 상황인데 공소시효의 문제도 있고 직접 고소하기가 아직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혹은 제기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김건모 씨 변호인 측은 김건모 씨가 따로 입장을 밝히는 자리가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강용석 변호사가 고소장을 제출, 이 피해,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을 대리해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게 지난 9일이에요. 그런데 김건모 씨 측이 무고 혐의로 맞고소 고소장을 제출한 게 13일이에요. 그러면 며칠 5일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예, 왜냐하면 김건모 씨 측 변호인의 주장은 이거예요. 네. 실제적으로 고소장이 본인들한테 안 왔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게 누군지도 몰라요. 사실 네. 피해를 당했다는 분이 누군지 모른다는 것이고 본인이 무고로 고소를 하려면 누군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사람 이름도 써야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이 고소를 했는지를 보고 고소장 내용을 보고 무고 혐의로 써야 되는데 네. 그래서 고소장을 준비할 수 없었다는 거죠. 아하. 무고 혐의. 그리고 강용석 변호사가 이제 12월 9일 날 이걸 발표를 했고 네. 김건모 13일 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라도 한 거 유튜브에서 나온 내용을 근거로 해서 고소장을 제출한 이유는 이걸 계속 그냥 안 하고 있을 경우에 김건모 씨의 어떤 범죄 행위나 이런 부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자꾸 이렇게 물론 의혹 수준이지만 전파가 되잖아요. 그건 본인한테 상당히 피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또 사실로 굳어질까 그렇죠. 봐. 그럴 가능성이 있죠. 네네.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 고소장을 받지 못했지만 네. 강용석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무고로 고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지금 네. 밝히고 있습니다. 이 무고로 맞고소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 피해 여성 측의 주장, 그러니까 이 대리인인, 법률 대리인인 강용석 변호사가 뭐 입장을 내놨다면서요? 강용석 변호사 입장을 내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김건모 씨가 저렇게 나오는 것은 잘못됐다. 결국은 진실로 귀결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했냐면 적반하장 및 사필규자라고 했는데요. 일단은 그 김건모 씨 측에서는 12월 6일 날 명예훼손한 거하고 12월 9일 날 고소했지 않습니까? 요건을 맞고소를 했기 때문에 결과는 두고 봐야 되지만은 강용석 변호사 측에서는 강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진위는요, 이 내용의 진위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뉴스파이터가 단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양측의 주장을 신중하게 다 전해드리면서 경찰 수사를 지금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김건모 씨 입장에서는 상황상 사면 초과로 지금 몰려가는 형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최단비 변호사님, 무고 혐의로 맞고소를 고소장 제출한 날
자신의 콘서트 관련해서도 무슨 입장을 내놨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게 김건모 씨 같은 경우 지금 데뷔 25주년 콘서트가 예정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6일에 처음으로 이 성폭행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 그 다음 날은 인천에서 콘서트를 강행을 했었습니다. 아, 그때는 했죠, 맞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때 이후에 이제 일부 뭐 팬들이 너무 콘서트가 무성의했다는 등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관계자가 콘서트 취소표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올 즈음에 네. 이제 맞고소를 하면서 이 공연 제작사에서 김건모 씨의 전국 투어 콘서트 일정을 전면 취소한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밝혔어요. 네. 그리고 관객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고 취소 수수료를 포함해서 전액 환불하겠다 이렇게 콘서트 취소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글쎄요. 콘서트가 취소되는 것은 어느 정도 수순이었다는 얘기가 주변에서 나오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황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평정심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고 또 뭔가 이에 대해서 무대에 섰을 때 이런 사안에 대해서 일절 언급 없이 가는 것도 모양새도 이상했을 거다라는 얘기가 주변에서 나오고 있었는데 결국은 전국 투어 콘서트를 취소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최단비 변호사님, 사실 김건모 씨는 또 지상파 예능에 또 나오고 있었잖아요. 그럼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당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사실은 이 의혹이 제기되고 나서도 해당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 김건모 씨가 프로포즈하는 그 해당 영상을 또 공개를 했었어요. 지난 8일 날 나갔죠, 8일 날. 그래서 또 네. 일부의 팬들이 또 여기에 대해서 비난을 하기도 했었는데 아하. 그 이후에 이 해당 예능 프로에서 김건모 씨가 더 이상은 촬영하는 촬영분이 없다. 그리고 김건모 씨의 모친도 더 이상은 여기에 출연하지 않는다라고 입장을 밝혔고요. 원래 김건모 씨가 고정 게스트도 아니었고 네. 어머니도 스페셜 MC였기 때문에 하차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하, 원래 고정 출연이 아니었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 이제는 뭐 앞으로의 촬영 분량이 없다는 얘기는 결국은 사실상의 하차다 이런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앞서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예, 당시 성폭행을 자신이 당했을 때 이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고 있던 매니저, 그러니까 즉 소위 마담이라고 하죠. 이 마담이 자신이 피해 사실을 바깥으로 알리지 못하도록 회유와 압박 그리고 협박을 했다고 현재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 관련해서요. 이 얘기도 그 강용석 변호사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유튜브를 공동으로 진행하는 김세희 전 기자라고 해야 되나요? 김세희 전 기자가 유튜브를 통해서 밝혔는데 그 내용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유흥주점의 마담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 피해 여성 측에다가 회유, 압박, 뭐 좀 세게 얘기하자면 협박 이런 좀 수준의 접촉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해자가 너무나 황당해서 어떻게 김건모가 모른다고 할 수 있냐? 모르면은 마담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없겠죠. 회유와 협박, 압박 이런 추상적인 단어만 사용했는데 우리가 유추해 본다면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박성배 변호사님? 사실관계를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상정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고소를 취소하라거나 진술을 번복하라고 협박하거나 아하. 면담을 강요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인지 확인해보고 사실대로 진술해달라. 굳이 이러지 말고 원만하게 해결하자고 요청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김건모 씨가 누군지 모른다고 했지만 마담을 통해서 협박했다는 주장 자체로 애초에 해명 자체가 어불성설이었다는 주장도 성립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김건모 씨 입장에서는 언론에 보도되고 고소장이 접수된 이후에 주변의 사실관계를 확인해봤고 그 과정에서 양측 변호사가 접촉하면서 비로소 피해자를 알게 됐다고 항변할 수도 있어서 그 사실관계를 단정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네요. 최진봉 교수님 사실 네. 이 부분은 마담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뭐 매니저라는 사람이 자기가 자발적으로 이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에게 회유, 압박, 협박을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김건모 씨가 시켰다 이렇게 단정할 수도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걸 단정할 수는 없죠. 네. 그러려면 이제 이 그 매니저라는 분을 불러서 정말 김건모 씨가 협박을 그걸 뭐 얘기했는지 요청했는지 하는 부분을 찾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상황에서는 김세희 전 기자의 주장이기 때문에 네. 저 주장이 100% 맞는지는 우리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네. 그럼 김세희 전 기자는 뭐 유흥업점 즉 예전에 그 3년 전에 유흥업소는 간판도 아예 바꿨고 상호도 바꿨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관련된 사람들을 불러서 경찰에 조사를 해보면 네. 진실성이 나오겠죠. 그리고 네.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매니저라는 분이 그렇게 진술을 하더라도 그건 증거가 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왜냐하면 김건모 씨 측에서는 아예 피해자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하면 뭐 매니저나 이런 사람들을 뭐 협박하거나 아니면 압박을 가했을 이유도 없기 때문에 네. 너무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어서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단정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다만 네. 경찰의 수사가 진행된 이후에 네. 어떤 경우가 나온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강남경찰서의 수사 과정을 뉴스파이터가 바짝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파이터의 소재로는 잘 나오기 힘든 재벌 얘기가 좀 나와요. 바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입니다. 자, 왜 무슨 얘기예요? 네, 이 김경환 정용진 부회장이 지난 14일 SNS에 한 사진을 게재를 합니다. 네. 그러면서 옆에 쓴 글이요. 못난이 감자로 전 식구 감자 옹심이 해먹음. 네, 이게 해당 SNS 계정 사진입니다. 맛있겠다. 예, 가운데 네네. 감자 있는 거 보이시죠? 네네. 저 감자로 감자 옹심이를 해먹었다는 건데 네. 자, 어떻게 보면 좀 일상적인 사진과 글입니다. 네. 그런데 이 SNS 글이 게재되자마자 아주 그냥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납니다. 네. 좋아요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댓글에 정 부회장님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멋있다. 감자는 못난인데 정 부회장은 멋쟁이. 뭐 이런 댓글이 남겨지게 됩니다. 아니 근데 이런 댓글이 올라오는 이유가 최단비 변호사님 뭐, 재벌은 SNS를 안 할 줄 알았는데 해서 멋져요 이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이 전날에 한 SBS 예능 프로그램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아하. 이 백종원 씨가 나오는 예능 프로그램인데 이 백종원 씨가 이제 휴게소에서 음식을 파는 이러한 예능 프로그램이에요. 아하. 근데 여기서 지인 찬스를 쓰겠다라고 하면서 정용진 부회장이 전화를 겁니다. 세상에. 그래서 상품성이 떨어지는 못난이 감자, 왜 작고 울퉁불퉁한 감자 있잖아요. 아하. 이거를 좀 억지 부탁이긴 한데 30톤을 사달라 이렇게 대박, 부탁을 하는 거예요. 30톤을요? 그러면서 내가 휴게소에서 음식을 만들어 팔기에는 이게 양이 너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정용진 부회장이 흔쾌하게 내가 한번 힘써보겠다. 그리고 만약에 샀는데 안 팔리면 내가 다 먹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예능 프로그램에서 그냥 약속을 한 거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네. 실제로 이 못난이 감자 30톤을 전량 구매를 했고요. 자신의 마트에서 이 30톤을 완판을 한 겁니다. 와, 아니 근데 못난이 감자 하는데 저 감자가 들으면 기분 나쁠 텐데 왜 못난이 감자로 불러요, 김은미 팀장이? 못난이 감자라는 얘기는 좀 무리하긴 한데 실제적으로 감자가 울퉁불퉁하고 이렇게 뭐 자꾸 울퉁불퉁하면 깎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비자들이 사가지고 깎기 힘드니까 안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명 못난이 감자인데 아하.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톤을 모질이 이제 모 마트에서 풀었는데 그 방송을 보고 여러 사람이 몰렸던 모양이에요. 왕판이 됐대요, 전부. 아하. 됐으니까 지금은 못난이 감자를 살 수는 없고 일반 감자를 판매한답니다. 보통 감자는 이렇게 동글동글하잖아요. 근데 어떤 감자는요, 여러분 생강을 확 떼는 것처럼 이렇게 울퉁불퉁한 거 있잖아요. 그거 아마 못난이 감자라 부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최진봉 교수님, 예. 일단은 야, 이거 두 사람이 휴대전화에 등재 이름이 있다는 것도 놀랍지만 전화해서 바로 통화가 되네요, 두 사람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인맥이 황금 인맥이다 이런 얘기가 네.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정윤진 부사장 지금 물론 왜냐하면 어떻게 알게 됐냐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얘기가. 네. 근데 백종원 씨하고 정윤진 부사장이 어떻게 알게 됐을까 아하. 추측을 해보면 네. 정윤진 부사장이 요리해서 올리는 걸 되게 좋아해요, SNS에. 그래요? 그러니까 요리 사랑이 다른 사람보다 좀 뛰어나고 본인도 요리를 많이 해요. 그래요? 그런 걸 보면 아마도 추측해 보면 백종원 씨가 요리 연구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리 연구가인 백종원 씨와 요리를 연결을 해서 아마 알게 된 사람들이 아닐까. 그리고 이제 백종원 씨가 뭐라 그랬냐면요. 전화하면서 한번 도와달라. 키다리 아저씨처럼 이번 30도 사달라. 얘기하고 나서 만약 그렇게 사주면 내가 요리 한번 해주겠다 이랬어요. 그 말은 그전에도 아마 요리를 한번 해준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친분이 있었군요. 예, 아마 그래서 요리를 매개로 해서 두 사람이 만난 적이 있었던 것 같고 네. 예전에도 아마 백종원 씨가 요리를 해서 대접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이번에도 해주겠다라고 약속한 걸 보면 두 네. 사람이 예전부터 그런 관계가 형성됐지 않았을까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평소에 누구 유명한 사람 휴대전화 자기 저장해놓은 다음에 그냥 막무가내로 전화하고 그런 게 아니었나 봅니다. 예전부터 알고 있었나 봐요. 근데 김기혁 아나운서 이런 뭐 사연이 알려지면서 주변에서는 두 사람 좀 닮은 구석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나 봐요. 예. 네. 외모가요? 아하. 글쎄요. 네. 일단은요. 닮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부분이 여기에서 있습니다. 일단은 두 사람이 공식적인 석상에서 뭐 찍힌 사진이라든지 우리에게 알려진 건 없어요. 네. 없는데 일단은 정용진 이 부회장의 SNS에 네. 백종원 대표의 어떤 그 관련된 글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요? 네. 어떤 기사를 캡처해서 왔는데요. 네. 그 기사 제목이 정용진은 제게 백종원이 되고픈 걸까? 라는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밑에 아니요. 누가 단 거예요? 이거 정용진 부회장이 본인이 단 거예요? 네, 본인이 그 기사를 가져오면서 네. 그 밑에다가 본인이 직접 답글을 단 거예요. 네. 아니요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이렇게 네. 좀 재밌게 이야기를 풀어나가면서 두 사람이 친분이 두터운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네. 얘기도 많이 오갔었는데 네. 이 해당 기사를 보면은 뭐 이런 내용입니다. 네. 아까 뭐 비슷한 점이 있다면서요라고 물어보셨는데 네. 일단은 뭐 기사 내용은요. 네. 풍채 좋은 외형뿐만 아니라 풍채 좋은. 기사 내용입니다. 제 의견이 아니에요. 네. 네. 요리와 음식을 통해서 경영자로서 대중이 좋아하는 상을 만들어간다는 점에서 두 사람이 좀 닮은 것 같다. 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닮은 꼴을 찾자면 최진봉 교수님 예. 두 사람이 진짜 요리도 좀 잘하나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정용진 부회장이 올린 그 인스타그램을 보면 네. 죄송합니다. 뭐 그걸 어쨌든 SNS를 보면 네. 거기 보면 요리를 깨어나서 지금 보세요. 사진에 올라온 걸 보면요. 저 사진들에 올라온 요리를 할 만한 수준이라고 보통 수준이 아니에요. 본인이 한 거라고요, 정용진 부회장이? 그렇죠. 본인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정도로 요리를 해서 사진에 올리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함께 나누고 이런 부분들이 늘 일상화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요리를 잘 못합니다만 정용진 부회장 같은 게 요리를 잘하다 보니 네. 그러면 이제 요리에 관심이 많을 거 아니에요. 아하. 그래서 아마 요리 전문가인 우리 이제 유명한 우리 백종원 씨와도 연결이 된 것 같고 네. 그 관계에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백종원 씨와 만남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추측이 돼요. 네. 그러면서 인맥이 쌓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 백종원 씨가 전화를 했겠지. 아니고 네. 뭐 생전 처음 본 사람 전화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네. 요리를 매개로 두 사람이 연결이 됐고 네. 그 관계 때문에 백종원 씨가 아마 정용진 부회장한테 전화를 해서 네. 정말 어렵잖아요. 못난이 감자라고 하는 게 30톤 그냥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 네. 못 팔면. 네. 그 얼마나 농가에서 시름이 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 도와주는 아. 마음에서 했기 때문에 두 분 다 참 멋있는 사람다 이런 생각이 그런 듭니다. 점에서는 의미가 좀 있는 아, 그럼요. 사연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최단비 변호사님 팩트 체크 차원에서 그럼 정용진 부회장이 평소에 SNS 활동 진짜 즐겨 합니까? SNS 활동을 원래 하는 걸로 유명해요. 아, 그래요? 지금 팔로워만 20만 명이고 대박 사건. 한 주에 평균 두 개에서 세 개 게시물을 올립니다. 얼마나 바쁘겠어요. 근데 두세 개의 게시물을 평균적으로 올리고 어떤 내용을 올리느냐. 음식과 자신의 일상을 많이 올려요. 음식도 그냥 보통 음식이 아니고요. 쌀국수, 육회, 꼬리찜, 라비올리. 아하. 라비올리 뭔지 아시나요? 네. 라비올리 같은 것을 올립니다. 네. 여기다 더해서 네. 자신이 이제 트렌드를 읽는 것을 하면서 자신의 그 브랜드나 자신의 그룹의 홍보도 또 많이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SNS를 많이 활용하는 분으로 유명하죠. 네. 라비올리 뭐 많이 드셔보셨잖아요. 네, 네. 끝나고 방송 끝나고 한번 드시러 가시죠. 네, 네. 어쨌든 평소에 이런 이 안면이 있고 또 절친한 두 분이 또 사회적으로 또 우리 농가에도 정말 훈훈한 소식을 전해주신 것 같아서 많은 분들 또 감사하는 그런 분위기 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뉴스파이터가 오후로 시간대를 옮기면서 야심차게 준비한 새 코너입니다. 이름하여 고소남. 고소남이 대체 누굽니까? 접니다. 맞아요? 예, 맞습니다. 네. 일단은 고소남으로 변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요? 김기혁 아나운서 이름표를 떼고요. 네요. 네. 네. 고소남. 네. 아, 고소남. 변신. 고민 소개해주는 남자. 아, 고민 고소남. 소개해준 남자예요? 네. 아, 김기혁입니다. 저는 분위기가 좀 살벌한 줄 알았더니, 고민을 소개해주는 남자, 고소남인데, 그럼 대체 어떤 고민을 들고 나왔습니까? 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어떤 신부가 고민 글을 올립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성분이죠.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창 신혼을 즐기고 있는 여성입니다. 아하. 최근 시누이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어허. 혼자 살기 외로워. 너희랑 같이 살고 싶어. 뭐. 같이 살자는 시누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거 고민이 정말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최단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 신우이가 결혼 전부터 남동생한테 유독 의지하고 집착하는 것은 아하. 알고는 있었대요. 네. 근데 갑자기 같이 살자고 하니까 설마 그렇게까지 하자고는 생각을 못했다. 아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뭐든지 갑자기 이루어진 건 없잖아요. 뭔가 그 전조 증상, 조짐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김기혁 아나운서? 네, 맞습니다. 그 상황을 저희 뉴스파이터 소극장을 통해서 저희가 최단비 변호사분이 이제 신부의 역할을 해주시고요. 네. 제가 신랑과 신랑의 누나 역할. 기대된다. 예, 네네네. 1인 2역을 한번 해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랑입니다. 네네. 네, 신랑. 누나, 인사해. 나랑 결혼할 친구야. 예쁘지? 안녕하세요. 신랑 누나입니다. 그래요. 안녕하세요. 이쁘다. 감사합니다. 근데 뭐 이쁘면은 인기도 많고 주변에 남자도 많을 텐데 혹시 바람 핀 적 있어요? 대박 사건. 아니요. 그럼 담배 핀 적은? 담배요? 조금 피는데. 담배를 핀다고요? 네. 아니 내 동생을 어떻게 담배 피는 여자한테 보낼 수 있어?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너 다시 생각해봐야겠다. 세상에. 이거는 대놓고 면전에서 동생이 사귀는 여성분한테 나 너 싫어 지금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근데 나 너 싫어 이거는 시작에 불과했던 아하. 거예요. 이렇게 한번 인사를 주고받은 뒤부터 이 누나의 간섭이 점점 심해집니다. 대박. 이 누나는 두 사람이 데이트를 할 때마다 수십 번이 넘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너 어디 있어?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사사건건 간섭을 하는데 네. 하루는 이 여자가 참다 못해서 남자친구한테 경고를 합니다. 아이고. 자기 나랑 결혼하려면 누나 그 행동 절대 받아주지 마. 아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다행히 남자친구가 이 여자친구의 기분을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누나의 이러한 사소한 참견은 받아주지 않게 됐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큰 탈 없이 둘이 결혼을 하게 된 거죠. 야 다행인데 정말 이래서 중간에 남성, 그러니까 미래 남편이든 지금 남편, 남자 역할 중요해요. 그럼요. 남편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둘이 충돌을 하게 됐을 맞아요. 경우에 뭐 시누이든 네. 아니면 뭐 시어머니든 네. 충돌을 했을 때 남편이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저는 늘 제 아내 편을 듭니다. 대박. 점수 올라간다. 점수 올라갑니다, 지금. 네. 늘 제 아내 편을 듭니다. 아하. 그 아내 편 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시누이나 시어머니는 사람이 많잖아요. 아내는 정말 나만 보고 맞아요. 결혼해서 오신 분이잖아요. 남편만 보고 왔어요, 그렇죠. 진짜. 그런데 그분을 아내를 잘 안 해주면 아내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시댁 가면 모두 다 시댁은 자기 편들일 텐데. 네. 그래서 저는 이 남편이 이런 역할을 한 거. 그러니까 지금 결혼하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고 결혼하기까지 이런 일을 한 건 참 잘했다. 네. 그 뒤는 또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이때까지는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불안하다. 갑자기 최진봉 교수님이 다 마무리하신 줄 알았더니 나머지는 뒤에 얘기하겠다. 세상에. 최단비 변호사님. 큰 탈 없이 결혼하면 끝난 거 아니에요, 이거? 신혼생활을 즐기던 어느 날 전화 한 통이 옵니다. 전화는 바로 신우이한테서 온 전화인데 이 신우이의 전화가 두 사람을 파탄에 이르게 만든 세상에. 거죠. 신우이가 뭐라고 했느냐? 나는 결혼도 하지 않고 혼자 살고 있는데 너무 외롭다. 우리 같이 살자. 대박 사건. 아니 외로우면 연애를 해야지 왜 동생이랑 동거를 합니까? 이 전화 한 통이 이 두 사람을 파탄에 이르게 한 원인이 된 겁니다. 진짜 대박 사건이잖아요. 아니 남동생 집에 왜 같이 들어가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솔직히 우리 김기혁 아나운서 이 누나의 제안에 이런 지하의 남동생 거절했겠죠? 글쎄요. 요 상황 아하. 소극장으로 또 기대된다. 만나보도록 네네네. 하겠습니다. 네. 제가 남편이고요. 우리 최단비 변호사님이 제 아내 역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형님이 우리랑 같이 산다니. 자기야, 누나가 이건 좀 외롭나 봐. 당분간만 그냥 좀 같이 사는 거지 뭐. 무슨 당분간이야, 당분간은. 시부모님은 모셔도 시누이는 못 모시고 사니까 그렇게 알아? 왜 그래? 우리 애도 없잖아. 그냥 같이 살면 재밌을 것 같지 않아? 재밌어? 재밌어? 뭐가? 우리 오빠랑 우리 집에서 같이 살면 당신 참도 재밌겠다. 맞아. 재밌을 것 같아?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해도라니? 해도라 그랬어 지금? 해도라니. 누나가 남이야? 가족이잖아, 우리 가족. 힘들어하면 우리가 다 같이 돌봐주고 그래야지. 왜?
자기는 얼굴만 예뻐가지고 당신밖에 몰라. 뭐? 말 다 했어? 길거리 사람들을 붙잡고 물어봐. 내가 이기적인지 당신이 이기적인지. 됐어. 나 나갈 거야. 슝. 이야, 아니 근데 곁에서 이제 보는 저희는 이제 뭐 박장대소도 하고 뭐 킬킬대면서 웃습니다만 이게 당하시는 분 입장에서는요 이게 결코 웃을 수가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최대한 변호사님.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성분은 정말 고민이 깊어요. 어떻게 글을 마무리하셨느냐. 이 신우이 지옥에서 벗어나려면 저에게는 결국 이혼만이 답인가요? 이것으로 글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아하. 아니 근데 이 지옥 오죽하면요 지옥이란 표현을 썼어요 박성배 변호사님. 지옥. 그러니까요. 이혼도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물론 시댁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도 이혼 사유에 해당하긴 합니다. 그런데 네. 여기서 말하는 시댁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을 의미합니다. 시누이는 반개 혈족에 불과하기 때문에 시누이의 무리한 요구 자체만을 들어서 이혼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는데 또 법이 그래요? 예. 그렇지만 이 갈등이 조기에 봉합되지 못하고 갈등이 계속 이어지면서 별거에 이를 정도가 되면 그때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혼 사유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진짜 최진봉 교수님. 예. 우리 이제 그런 생각하잖아요. 이런 상황 오기 전에 누나가 남동생 끔찍하게 아끼고 생각하는 마음 이해하지만 어떻게 이성적으로 결혼하는 집에 들어가서 살겠다는 이런 마음을 어떻게 가져요?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이분이. 네. 그러니까 그 말은 남동생의 가정을 조금 힘들게 하겠다는 물론 그런 의도는 아니겠지만 네. 본인 입장 바꿔놓고 그럼 반대로 생각해서 본인이 결혼했는데 네. 시누이가 같이 살겠다면 본인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네요. 입장 바꿔놓으면 본인도 싫어할 거예요 분명히. 네. 좀 결혼 안 했거든요 이분은 누나라는 분은. 아니 결혼을 안 했으면 혼자 독립하시든지 부모님과 사시면 되지 왜 네. 굳이 결혼한 남동생 집에 가서 삽니까? 아직 아이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아이도 없는 집에 가서 살면 아이가 또 생기기도 어렵지 않겠어요? 그걸 도와주는 일이 아니죠 그거는. 네. 저는 이 신우이란 분이 남동생을 정말 위한다고 하면 두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이거는 도와주는 게 아니라 도리어 자기 동생의 부인인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맞아요. 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스스로가 이런 빨리 접으시는 게 좋을 것 진짜 같습니다. 옥죄는 거잖아요. 압박을 주는 거. 그런데 앞서 그 아내분의 그 얘기가 딱 와닿잖아요. 뭐가 재밌어? 만약에 너 우리 오빠가 그럼 결혼한 다음에 우리랑 같이 산다면 너 재밌겠냐? 라고 말하는 게 딱 다가오잖아요. 이 사연을 접하고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글을 남기셨을 것 같은데요. 김기화 아나운서. 맞습니다. 누리꾼의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완전 가정 파탄 낸 거 아니냐라는 반응이 있었고요. 네. 이미 결혼도 하기 전에 계획된 일이었을지도 모른다 네. 라고 하면서 남편과 남편의 누나를 좀 의심하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상한 나라의 며느리라는 프로그램이 생각나네. 네, 맞아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아이까지 생기면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하냐. 이건 시누이가 문제가 아니라 남편이 문제다. 네. 남편이 너무나 이기적이다. 이런 반응들이 있습니다. 김은배 팀장님이 그래도 어른으로서 한번 뭐 해결책 없을까? 왜냐면 이분이 지금 이혼까지 지금 고민하는 단계까지 갔어요. 이혼을 하면 안 되겠지만요. 정 안 되면 이혼해야 되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남편을 다시 한번 설득해보고 남편이 안 되면은 직접적으로 신우이 만나고 설득을 하고 네. 안 되면은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신우이를 결혼시키세요. 거기 끝납니다. 네. 김은배 팀장님 말씀은 해법인 듯 해법 아닌 해법 같은 그런 말씀이었는데 이건 피해갈 수 없어요. 김기화 아나운서. 네. 자, 미래 결혼했어요. 정말 부모님보다 더 친한 누나가 희혁아 나 너네 집에 가 살래. 어떻게 할 거예요? 자, 저희 집에 와서 살겠다라고 네. 제안을 한다면 저도 부탁을 받은 거잖아요. 아하. 저도 부탁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 제안을 들어주면은 아하. 수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 강남에 한 65평 아파트 정도는 저한테 주면은 제가 누나를 아주 소중하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근데 실제로 제가 누나가 있는데요. 네. 저희 누나는 결혼도 하고 아기 3살, 5살 아이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럴 일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안심하고 네, 안심하세요. 안심하고 김기화 아나운서에게 미래 자기 뿅.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